언니가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을까? 난 아직도 믿기지 않아. 2002년 해외여행을 떠난 언니는 마지막 전화를 남기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가족들은 눈물로 세월을 버텼지만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낡은 국제소포가 집 앞에 도착합니다. 가방 속엔 여권과 사진, 그리고 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끝에 한 줄의 편지가 판을 뒤집습니다. 내가 사라진 이유 가족은 절대 알면 안 돼.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2002년 가을, 부산 남천동 골목길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윤정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8살의 그녀는 두 아들과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고 있었죠. 윤정아, 오늘도 미역국 맛이 기가 막히네.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말하자 윤정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정성만 들였을 뿐인데요. 하지만 윤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언니 윤희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2살인 언니는 3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며 점점 더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언니와 동생은 각별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후 당시 22살이던 언니가 18살 동생을 키웠죠. 윤희는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고 방직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윤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희생했습니다. 윤정아, 너만은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언니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언니가 결혼 10년 만에 이혼했을 때 윤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도박 때문이었죠. 언니,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윤정이 제안했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윤정아.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지금까지 너만 생각하고 남편만 생각하고 살았잖아. 그 후 언니는 혼자 살기 시작했고 일본어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재미있더라고. 언니는 밝게 말했지만 윤정에게는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몇 달 후 윤희는 일본 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언니, 혼자 일본 가는 게 괜찮을까? 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해? 나 이제 40이 넘었는데 해외여행 하나 못 가겠니? 일본어도 조금씩 배워뒀잖아. 언니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윤희는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아, 나 지금 공항이야. 일주일 후에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안일 잘 챙겨. 공항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언니, 조심해서 다녀와. 맛있는 거 많이 사오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여줘. 알았어. 그럼 끊을게. 비행기 놓치면 안 되니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언니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2개월 후 윤정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성인이 스스로 떠난 것 같은데 혹시 언니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요즘 중년 여성들이 해외에서 새 출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경찰관의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그때 같이 가지 말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윤정은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같은 후회를 되뇌었습니다.
철컥 내려지는 셔터 소리가 마치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소리처럼 들렸죠. 세월은 무심히 흘러 20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53살이 된 윤정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장성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남편과도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혹시나 언니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대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끔 비슷한 뒷모습을 가진 여성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망만 안겨줄 뿐이었죠. 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은 오래된 상자에서 언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그때 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어디 있든 건강하게. 윤정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언니가 떠나던 그날 뭔가 평소와 달랐던 것 같은데 너무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던 것도 그렇고 목소리도 어딘지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언니가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15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저 추측일 뿐이죠. 윤정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언니 없는 하루가 계속될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가게 문 앞에 뭔가를 놓고 간 모양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국제 우편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지를 보는 순간 윤정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쿄, 일본. 받는 사람은 분명히 윤정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일본에서 온 소포. 혹시 언니와 관련된 것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간 윤정.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포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5년 만에 일본에서 온 우편물. 발신인 란은 비어 있었지만 받는 사람 란에는 분명히 윤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보, 무슨 소포예요? 남편 승우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건데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우도 소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처형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었거든요. 일본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열어볼까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소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지를 벗겨내자 낡은 가죽 가방이 나타났어요. 언니가 자주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이거 언니 가방이에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언니가 즐겨 쓰던 향수 냄새였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언니의 여권이었어요. 윤정은 여권을 집어들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출국. 여권의 출국 도장을 보며 윤정은 그날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언니가 공항에서 마지막 전화를 걸던 그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입국 도장은 찍혀 있는데 출국 도장이 없었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나온 기록이 없다는 뜻이었죠. 여보, 이거 좀 봐요. 윤정이 여권을 승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일본에 들어간 건 확실한데 나온 기록이 없어요. 승호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윤정은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언니가 일본에서 찍은 사진들 같았습니다. 도쿄의 유명한 관광지들이 배경으로 나와 있었죠.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윤정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언니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중년의 일본인 남성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일본에서 누군가를 만났나 보네요.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일본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윤정은 일본어를 몰라서 읽을 수 없었지만 날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02.10 28 언니가 사라진 지 2주 후에 찍힌 사진이었죠. 그럼 언니는 적어도 2주 동안은 일본에 있었다는 거네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더 깊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어로 쓰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편지 봉투에는 윤정에게라고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낸 윤정. 하지만 내용은 모두 일본어로 적혀 있었어요. 단지 마지막 줄 하나만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이유는 가족이 알면 안 되는 진실 때문이야. 윤정은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승우가 옆에서 편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처형이 쓴 게 맞나요? 필체가 언니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왜 일본어로 썼을까요? 윤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윤정의 머릿속에 15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일본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언니가 공항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의 목소리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았고 평소와 달리 긴장한 것 같았어요. 여보, 이 편지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겠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동네에 일본어 할 줄 아는 분이 계실까요? 윤정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민수 동창 어머니가 일본어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서둘러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편지를 받아보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거 내용이 좀 복잡하네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이 편지는 윤희 씨가 직접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본어 실력이 너무 좋거든요. 아마 누군가가 대신 써준 것 같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누가 쓴 거예요? 그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래요. 윤정에게 나는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유를 말할 수는 없다.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방과 함께 들어있는 것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마지막 증거다. 마지막 증거라고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만약 누군가 나를 찾는다면 도쿄 시부야에 있는 박철수를 찾아가라. 윤정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언니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사람이었어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는 제1교포라고 했었죠. 박철수? 들어본 이름이에요.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김 선생님이 편지를 다시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편지 날짜가 2017년 9월로 되어 있거든요. 2017년 9월이요? 그럼 얼마 전에 쓰인 편지라는 거네요?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편지에 또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이 편지를 다시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특정 글자들이 다른 펜으로 쓰여져 있어요. 마치 암호처럼요. 윤정은 편지를 받아보았지만 일본어라서 구별할 수 없었어요. 어떤 뜻인가요? 위험, 도움, 빨리. 이런 단어들이에요. 마치 누군가에게 위험에 처해 있으니 빨리 도움을 달라는 메시지 같아요. 그 순간 윤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가 단순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게 아니라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언니가 지금도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사람도 언니분이 아닐 수도 있고요. 윤정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언니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위험에 처해 있었다니.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15년이나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어. 윤정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니를 찾을 단서가 생겼으니까요. 박철수라는 사람을 찾으면 언니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언니를 찾기 위해 일본으로 가야겠다고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윤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편지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니에게 일어난 진실이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윤정은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박철수를 찾겠다고요. 하지만 막상 결정하고 보니 막막했습니다. 도쿄 시부야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찾는다는 말인가요? 여보, 정말 일본에 가시려고요? 승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단서가 생겼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1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라도 찾아야죠. 승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겠어요. 아니에요. 가게도 있고 진수도 아직 취업 준비 중이잖아요. 저 혼자 갔다 올게요. 다음 날 윤정은 여권 발급부터 시작했습니다. 생전 해외여행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것이 낯설었죠. 하지만 언니를 찾겠다는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정은 김해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15년 전 언니가 마지막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곳에서요. 언니도 이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겠구나. 윤정은 복잡한 심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윤정은 우선 시부야 근처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박철수를 찾는 일에 나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만 알 뿐 정확한 주소나 연락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일본어도 전혀 할 줄 몰랐고요.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네. 윤정은 시부야 거리를 걸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한국어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식당 고향. 제1교포가 운영하는 식당 같았어요. 윤정은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철수라는 분 아세요? 무역업을 하신다는데.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철수요? 왜 그분을 찾으시는데요? 제 언니를 찾고 있어서요. 15년 전에 일본에 와서 실종됐는데 그분이 언니를 아실 것 같아서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요즘 보기 힘드시던데요.
예전만큼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혹시 연락처나 주소를 아시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신주쿠에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분 주변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거든요. 사장님의 말투에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윤정은 일단 감사 인사를 하고 신주쿠로 향했습니다. 신주쿠에서도 한참을 헤맨 끝에 윤정은 작은 빌딩 3층에 있는 박무역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문을 열었어요. 사진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찍힌 사진 속의 그 남자요. 누구세요? 박철수가 경계심 어린 눈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윤희의 동생이에요. 박철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윤희의 동생이라고요? 네, 언니를 찾고 있어요. 15년 전에 일본에 와서 연락이 끊어졌는데 최근에 편지를 받았거든요. 아저씨를 찾아가라고 하던데요. 박철수는 한참을 윤정을 바라보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는 윤정을 데리고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윤희 씨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시겠지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박철수는 눈빛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일본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요? 네, 그리고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요?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인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어요. 윤정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니가 한국 가족을 버리고 일본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말인가요? 그럼 언니는 우리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윤희 씨는 처음부터 그럴 계획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윤희 씨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정말 단순한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죠. 다나카라는 일본인 남성이었어요. 박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어요. 다나카가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윤희 씨도 일본 문화에 호기심이 있었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나요? 다나카가 조폭과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폭이요? 정확히는 야쿠자요. 일본 조직폭력배죠. 다나카는 그들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윤희 씨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어떻게 늦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거든요.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가 임신까지 했다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남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야쿠자와 연결된 남자와 계속 살 수도 없었고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됐나요? 박철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다나카가 야쿠자 일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윤희 씨도 위험해졌어요. 야쿠자들은 다나카의 약점을 잡기 위해 윤희 씨를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요? 윤희 씨는 딸을 낳은 후 다나카와 헤어졌어요. 하지만 야쿠자들이 계속 위협했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윤정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럼 언니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왜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윤희 씨는 2년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고요? 어떤 사고?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의심스러워요. 야쿠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언니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윤정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언니를 찾아 헤맸는데 언니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니. 어디 병원에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박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야쿠자들이 아직도 윤희 씨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언니를 만나야 해요. 15년을 기다렸는데 박철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는 종이에 병원 주소를 적어 윤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뭔가요? 윤희 씨의 딸, 하나코가 있어요. 이제 16살이 됐을 거예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가 낳은 딸, 자신의 조카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코는 어디에 있나요? 어머니 곁에서 간병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코는 어머니가 한국 가족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한국에 가족이 없었다면 일본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윤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언니와 조카에게는 불행의 원인이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언니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코도 만나서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코는 당신을 절대 반기지 않을 테니까요. 윤정은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언니를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박철수가 알려준 병원 주소를 들고 도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전철을 몇 번 갈아타며 가는 동안 마음은 복잡했어요. 15년 만에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혼수 상태라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병원에 도착한 윤정은 안내 데스크에서 윤희의 일본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박철수가 알려준 대로 다나카 유미라는 이름으로 입원해 있었어요. 면회 가능한가요? 윤정이 어색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뭔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만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그분의 여동생이에요. 증명 서류가 있나요?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언니가 일본 이름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자매 관계를 증명한다는 말인가요?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와 닮은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하나코 씨인가요? 당신이 누군데 제 이름을 아는 거죠? 하나코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윤정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는 윤정이에요. 윤희. 아니, 당신 어머니의 여동생입니다. 하나코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거군요. 네, 언니를 찾아서 왔어요. 15년 동안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15년? 하나코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윤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연락도 없었고, 연락이 없었다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한국 가족 생각에 괴로워했는지 아세요? 하나코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죠. 아버지 때문에, 저 때문에, 그리고 야쿠자들 때문에. 그런데 한국 가족들은 한 번도 찾으러 오지 않았잖아요. 윤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가 돌아오고 싶어 했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경찰에 신고하고 찾아봤어요. 하지만 충분히 찾지 않았죠. 하나코가 말을 끊었습니다. 만약 정말 찾고 싶었다면 일본까지 와서 찾았겠죠. 15년 전의 말이에요. 윤정은 자신을 변명하고 싶었지만 하나코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로 간절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찾았을 테니까요.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안 돼요. 하나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요. 이제 와서 또 괴롭힐 필요 없어요. 저는 언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는 의식이 없어요. 하나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더욱 곁에 있어줘야죠. 저도 언니의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코가 비웃었습니다. 15년 동안 어디 있던 가족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그때 하나코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본어로 통화하는 하나코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나코가 윤정을 째려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뜻이에요? 야쿠자들이 당신이 일본에 왔다는 걸 알았대요. 박철수가 입을 놓은 모양이에요. 윤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쿠자들이 왜 저를 신경 쓰는 거죠? 어머니의 가족이 나타났다는 건 그들에게도 위험 요소거든요. 어머니가 깨어나서 과거 일을 다 폭로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코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더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요. 아니에요. 저는 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코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도 다 한국 때문이라고요. 윤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한국 생각만 했어요. 동생 생각, 가족 생각. 그래서 제대로 숨어 지내지도 못했어요. 계속 한국과 연락하려고 했거든요. 언니가 저희와 연락하려고 했다고요? 처음 몇 년 동안은 편지도 써보고 전화도 걸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야쿠자들이 감시하고 있어서 할 수 없었죠. 윤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연락하고 싶어 했는데 할 수 없었다니. 그런데 2년 전 어머니가 몰래 한국에 편지를 보내려다가 들켰어요. 그 때문에 야쿠자들이 화를 내서 하나코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우연한 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야쿠자들이 한 짓이라는 걸. 윤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자신들에게 연락하려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이라고요. 하나코가 소리쳤습니다. 한국 가족만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안전했을 텐데. 윤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 때문에 언니가 위험해진 것일까요? 미안해요.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가세요. 더 이상 어머니를 위험하게 하지 마세요. 그때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몇 명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하나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쿠자들이에요. 빨리 도망가세요.
하지만 윤정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빨리요. 하나코가 윤정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뒷문으로 달려갔어요.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여자를 찾고 있다. 하나코와 윤정은 병원 뒤편 공원에 숨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가팠어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코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어머니가 더 위험해진다고요. 윤정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언니를 찾기 위해 온 것이 오히려 언니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야쿠자들과 싸울 건가요? 윤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박철수를 다시 만나야겠어요.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철수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코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어떤 방법인데요? 어머니가 사고 당하기 전에 숨겨둔 증거가 있어요. 야쿠자들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요. 윤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걸로 야쿠자들을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 증거를 찾으려면 어머니가 살던 집에 가야 해요. 그런데 그곳은 야쿠자들이 지키고 있어요. 위험해도 해야죠. 언니를 위해서요. 하나코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적대감이 아닌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윤정은 고마웠습니다. 조카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어머니를 위험하게 하지 말고요. 알겠어요. 두 사람은 언니를 구하기 위한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더 큰 음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하나코는 윤정을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살던 집이었어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하나코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야쿠자들이 수시로 확인하러 오니까 조심해야 해요. 작은 방이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언니의 흔적들을 찾으며 방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사진 중에 자신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언니가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구나.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코가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증거들이 들어있어요. 상자 안에는 사진들과 녹음기, 그리고 수첩이 들어있었어요. 하나코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야쿠자들의 불법 거래를 모두 기록해 둔 거예요. 날짜, 장소, 거래 내용까지 다요. 윤정이 수첩을 들여다보니 빽빽하게 적힌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언니가 이런 위험한 일을 아버지, 다나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야쿠자들이 어머니까지 위협하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증거를 모았던 거죠.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증거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그중 한 명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윤정 씨 맞죠? 윤정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소개할 필요 없죠. 당신이 뭘 찾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상자 내놓으세요.
하나코가 상자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안 돼요. 하나코 양,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나요? 윤정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그냥 조용히 살라고 했을 뿐인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남자의 말에 윤정은 확신했습니다. 언니의 사고는 정말 이들이 저지른 일이었어요. 당신들이 언니를 그렇게 만든 거군요. 증명할 수 있나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경찰도 교통사고라고 결론 지었는걸요. 하나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했죠. 자기 분수를 몰랐어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국 여자가 일본에 와서 우리 일에 개입하려고 했으니까요. 윤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평범하게? 남자가 웃었습니다. 다나카와 결혼해서 우리 조직의 비밀을 다 알게 됐으면서요? 그때 다른 남자가 하나코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자를 안 넘겨주면 어떻게 될지 알죠? 하나코는 떨면서도 상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희망이에요. 희망?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이런 걸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뒷배경이 있거든요. 윤정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야쿠자 조직이 아니라 더 큰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박철수도 당신들 편이었던 거군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좋은 협력자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거든요. 윤정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박철수를 믿고 따라왔는데 결국 함정이었던 거였어요. 그럼 제가 일본에 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물론이죠. 박철수가 다 알려줬거든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윤희가 한국에 편지를 보낸 것도 우리가 허락한 일이에요. 뭐라고요? 하나코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편지로 윤정 씨를 일본에 오게 만든 거죠. 그래야 윤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윤정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던 거였어요. 그럼 언니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리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료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코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죠. 윤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악마들 같은, 악마라고 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 뿐이에요. 남자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상자를 넘겨줄 건가요? 아니면 윤희와 같은 운명을 맞을 건가요? 윤정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언니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코가 갑자기 상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가져가요. 대신 어머니는 놔주세요. 남자들이 상자를 주워들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당신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그냥 보내줄 수는 없겠네요. 윤정과 하나코는 절망했습니다. 상자를 넘겨줘도 살려주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제발, 저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윤정이 애원했습니다. 믿을 수 없죠. 남자가 다른 남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한 남자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하나코가 조용히 윤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미리 신고해뒀어요. 남자들은 서둘러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한 상태였어요. 체포된다?
경찰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자들이 붙잡히는 동안 윤정과 하나코는 한숨을 돌렸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나카 유미 씨가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윤정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언니가 죽었다고요? 네, 생명유지장치를 누군가 끊어놓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들과 연관된 것 같습니다. 하나코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윤정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언니를 영영 잃어버린 거였어요. 내가 오지 않았다면 언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윤정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경찰관이 위로하려 했지만 윤정의 절망은 깊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했어요. 당신이 오지 않았어도 결국은. 윤정은 조카를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하나 더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다나카 유미 씨가 죽기 전에 잠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뭔가 전하려고 했다는데 윤정과 하나코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상자는 가짜다. 진짜는 따로 있다고 했답니다.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쿠자들에게 넘긴 상자가 가짜였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진짜 증거는 어디 있는 거죠? 하나코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으셨으니까요. 윤정은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언니, 진짜 증거를 어디에 숨겨둔 거야? 윤정은 마음속으로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윤정과 하나코는 언니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경찰 수사로 인해 어수선했지만 두 사람은 언니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어머니가 진짜는 따로 있다고 했다면 분명 어디엔가 숨겨둔 게 있을 거예요. 하나코가 침대 밑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언니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옷들 사이사이를 확인하던 중 한복 한 벌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서 입던 그 한복이었습니다. 언니가 이걸 일본까지 가져왔구나. 윤정이 한복을 꺼내는데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복 저고리 안쪽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윤정에게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이거예요. 하나코가 달려왔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열쇠, 그리고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언니의 친필로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윤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15년 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일본에 와서 다나카를 만났어.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하지만 그가 야쿠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임신을 한 상태였거든. 하나코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코를 낳고 나서 다나카와 헤어졌지만 야쿠자들은 계속 나를 감시했어. 나를 통해 다나카를 조종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나는 다른 신분으로 살아야 했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이들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지.
언젠가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에게 돌아가고 싶었거든. 윤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증거들은 도쿄 시내 은행 금고에 보관해 두었어. 이 열쇠와 통장이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사진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돈거래 내역까지 모든 걸 모아뒀어. 하나코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준비를 다 해두셨구나.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증거들로 야쿠자들을 고발해줘. 그리고 하나코를 부탁해.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윤정아,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은 언니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잘못된 선택들을 했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너희 가족만은 지키고 싶었어. 미안하고 고마워. 사랑해. 윤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내가 잘못이야. 더 빨리 찾지 못해서. 하나코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희를 생각해 주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고 난 후 언니가 남긴 증거를 찾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도쿄 시내 한 은행에서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사진들, USB, 녹음기, 그리고 돈거래 내역서들까지. 이 정도면 야쿠자들을 충분히 고발할 수 있겠어요.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자료들을 보면서 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왔다니. 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하나코가 다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있네요.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하나코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하나코야, 엄마가 너에게 미안한 게 많아. 너를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서. 하지만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하나코가 울먹이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에 있는 이모를 찾아가라. 윤정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너의 진짜 가족이야.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지. 하나코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이모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모에게 전해줘. 엄마가 마지막까지 동생을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코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가 널 맡긴다고 했어. 이제부터 내가 널 지켜줄게. 하나코도 처음으로 윤정을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항상 한국 이야기를 하셨는지. 두 사람은 언니가 남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야쿠자들을 제대로 고발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해주신 증거들로 야쿠자 조직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박철수도 공범으로 붙잡혔고요.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에 해낸 거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도 사실은 야쿠자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던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도 최근에 살해당했거든요. 하나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죽었다고요? 네, 아마 유니 씨와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입막음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윤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그날 저녁 윤정과 하나코는 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언니, 드디어 다 해결됐어. 악한 사람들은 모두 잡혔고 하나코도 이제 안전해졌어. 윤정이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나는 이제 알았어. 언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날 지키려고 했다는 걸.
미안해 의심했던 것. 하나코도 무덤 앞에 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이모님과 함께 잘 살겠어요. 두 사람은 언니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15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은 이제 끝났어요. 윤정은 하나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자. 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으로. 하나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의 나라에서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언니가 남긴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윤정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들과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윤정과 하나코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긴급히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포했던 야쿠자들이 모두 석방됐습니다. 담당 형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다 있는데 왜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모두 무효 처리됐어요. 하나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죽음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상위 기관에서 이 사건을 종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윤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박철수는 어떻게 됐나요? 그분도 석방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요. 두 사람이 경찰서를 나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 씨. 돌아보니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철수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윤정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언니를 배신했군요. 배신이라니 심한 말씀이네요.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일이라고요? 하나코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게 당신 일이라고요? 박철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희 씨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조용히 살면 됐는데 굳이 문제를 일으켰죠.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요? 한국으로 연락하려고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조직에는 위협이었어요. 윤정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군요. 언니를 이용해서.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씨는 완벽한 도구였어요. 한국인이면서 일본어도 할 줄 알고 다나카와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도구라고요? 하나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다나카를 통제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윤희 씨에게 빠져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윤희 씨를 이용해서 다나카를 조종한 거죠. 윤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언니와 다나카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한 일이죠. 박철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다나카에게 윤희 씨를 소개한 것도 저예요. 하나코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저의 존재 자체가 맞아요.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죠.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죽이기까지 했으면서 죽인 게 아니라 정리한 거예요. 박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고를 가장해서 죽인 거군요. 증명할 수 있나요? 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경찰도 교통사고라고 결론 지었는걸요. 그때 하나코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보낼 거예요.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죠. 박철수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코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미 클라우드에 업로드 됐어요.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도 전송 예약해뒀고요. 박철수의 표정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하는지 알기나 해? 네, 알아요.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윤희가 살아 돌아오나? 아니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박철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다. 그 파일을 삭제하지 않으면 너희도 윤희와 같은 운명을 맞을 거야. 하나코가 웃었습니다. 벌써 늦었어요. 30분 후에 자동으로 모든 언론사에 전송되거든요. 박철수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특수수사대입니다.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윤정이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연락했어요. 당신이 나타날 것 같다고요. 특수수사대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박철수, 당신은 체포됩니다. 살인교사, 조직폭력배 가입 등의 혐의로요. 증거가 있어? 박철수가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수사대장이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방금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윤희 씨가 남긴 증거들도 다시 검토했어요. 이번에는 누구도 압력을 넣을 수 없습니다. 박철수가 수갑을 차면서 윤정과 하나코를 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조직은 크거든. 윤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남긴 증거에는 당신 조직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윗선까지 다 밝혀질 거예요. 수사대장이 확인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까지 연루된 것 같거든요. 박철수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윤희는 어차피 죽었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하지만 윤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죽지 않았어요. 진실을 남기고 갔으니까요. 며칠 후 뉴스에서는 대형 조직 폭력배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윤희가 남긴 증거들로 인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범죄 조직이 완전히 해체된 것이었어요. 윤정과 하나코는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해내셨네요.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응, 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수사대장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윤희 씨의 공식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도 지급될 거고요. 고맙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언니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코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거죠? 응,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언니의 무덤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드디어 모든 악인들이 벌을 받았어. 이제 편히 쉬어. 윤정이 무덤에 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부산 남천동 골목길에는 다시 반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정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코가 함께 있었거든요. 이모,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하나코가 김치를 맛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하셨던 맛이 이런 거였구나. 윤정은 조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반찬이야. 맨날 이것만 달라고 했었지. 하나코는 한국에 온 지 반년 만에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윤정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해 갔죠. 하나코야, 오늘도 일찍 왔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나코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일본에서 온 하나코를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모두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었어요. 특히 하나코의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모든 분들이 좋아하셨죠. 윤정아, 하나코가 정말 착하구나. 내가 키운 것처럼 똑 닮았어. 할머니가 말씀하시자 윤정은 뿌듯했습니다. 언니가 잘 키웠어요. 저는 그저 곁에 있을 뿐이에요. 오후가 되자 하나코는 한국어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지만 윤정과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녀올게요, 이모. 하나코가 밝게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윤정은 조카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언니의 딸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딸처럼 소중했거든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와 진수도 하나코를 친동생처럼 대해주고 있었어요. 하나코 누나 한국어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진수가 칭찬했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너희들이 많이 도와줘서 가능했어. 승우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나코가 와서 집안이 더 활기차졌네요. 윤정은 가족들이 하나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언니가 걱정했던 일들은 모두 기우였어요. 식사 후 윤정과 하나코는 언니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벽에는 언니의 영정 사진과 함께 어린 시절 자매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코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정말 잘해주세요. 윤정도 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하나코 정말 착해. 언니를 닮아서 그런가 봐.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이렇게 언니에게 안부를 전했어요. 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모, 저 대학교에 붙으면 사회복지학과에 가려고 해요.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네, 어머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외국인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요. 윤정은 감동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이모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가게를 더 크게 키워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면 어떨까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며칠 후 윤정은 하나코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확장해서 식당으로 만들고 수익의 일부로 윤희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였어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학생들을 도와주자. 윤정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제일 원했던 일이에요.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승우와 아들들도 적극 도와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응원해 주었어요. 몇 달 후 고향식당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윤희를 기리며라는 작은 명판이 걸려 있었어요.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분들은 물론이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기자들도 왔어요. 윤희 씨가 남긴 유산이 이런 좋은 일로 이어지다니 정말 뜻깊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모든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 언니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쓰겠습니다. 하나코도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어머니가 꿈꿨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윤정과 하나코는 식당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정말 해냈네요. 하나코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언니가 우리를 도와준 거지.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언니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윤희 장학재단은 첫 번째 장학생 10명을 선발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윤정은 말했습니다. 제 언니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코도 장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행사가 끝난 후 윤정과 하나코는 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이장한 언니의 무덤 앞에는 항상 꽃이 끊이지 않았어요. 언니, 우리 잘하고 있지? 윤정이 무덤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꿈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코도 함께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언니의 따뜻한 포옹 같았어요. 윤정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정말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나코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좋은 일들을 통해서 언니는 계속 살아 있었어요. 언니 고마워. 하나코를 보내줘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하나코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저도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간의 아픔과 그리움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언니가 남긴 사랑 때문이었죠. 이제 집에 가자, 하나코야. 네, 이모. 우리 집으로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요. 그리고 윤정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제는 편히 쉬어. 여긴 내가 지켜줄 테니까. 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윤정과 하나코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도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사라진 언니는 돌아왔습니다. 진실과 함께 그리고 영원한 사랑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